네, 도덕 초절, 그렇죠. 엑기스만을 뽑아서 드리는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랑 첫 만남 했었는데 기분 다들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그쵸? 아마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쵸? 우리가 바로 또 시작을 하는 것이 네, 이렇게 또 서로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저번 수업에 진행했었던 대로 아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할 때요 처음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수업을 듣다 보면요 내가 무슨 수업 듣는지 몰라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네, 제가 또 강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말하다 보면 내 얘기에 빠져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중심을 잡고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일을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자주적인 삶을 어떻게 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 다들 살고 계신가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선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이런 부분들의 습관이 좀 되면 내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세를 갖출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성실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보통 해요. 성실이라는 단어를 보통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실은 도대체 뭐냐? 한자를 또 써놨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꼭 굳이 외우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성실. 원래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뜻이냐?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 막 하고, 그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들한테 성실하다는 얘기 잘 안 하죠. 그쵸? 그런 사람들 얘기 안 하고요. 우리는 보통 최선 다하는 사람들한테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실한 태도는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본다면 성실하게 될 때 나한테 떳떳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떳떳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될 때 나한테 떳떳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땀 흘려 일한 다음에 보람 느껴진다.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 물론 칭찬을 받으려고 성실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한데 요 부분도 챙겨 가셔야겠죠. 누군가가 나를 봐줬어요.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스스로 하는 삶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해요. 내 방 내가 그냥 청소한 건데 너무 안 하다가 했어요. 그럼 엄마가 막 칭찬해줘. 그리고 기분 좋아. 저녁에 메뉴가 달라져. 혹은 너 중아 나가노라 라든가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야, 너 그거 좀 요즘 힘들지 않니? 그냥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들. 그쵸?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실하게 사는 거, 최선을 다한 거 굉장히 태도 중요하다. 이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성실한 생활의 실천. 우리는 뭘 하게 되면 성실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기, 뭐 청소하기 독서 및 공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운동한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계획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운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나이가 나이니만큼 저는 어떤 운동을 했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검도를 한 15년 정도 했어요. 검도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하게 됐을 때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좀 방황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세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네가 몸도 날렵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하니 웬만한 운동 가지고는 사실 네가 스트레스가 안 풀릴 수도 있다. 뭐 일주일에 한 5번 중에 한 3번 정도만 해도 스트레스 풀리는 운동 알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따라갔던 데가 검도장이었습니다. 검도장이었는데 검도장에서 그 고양이 울음소리와 막 그거 하거든요. 막 아우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칼 들고 막 뛰어가고 그 멋있는 그 도복. 도복 장난 아니죠. 도복과 그 타이어 치는 그 모습, 대련을 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처음부터 이건 내 운동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타이어만 우선 쳤다는 거. 그렇죠? 6개월 동안 타이어만 치고 죽도가 몇 개가 부러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그 운동을 시작하고 그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검도장을 갔던 것이 제 인생에 정말 히트다 히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때 만약에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안 풀었었다면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운동을 취미로 가지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운동하기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고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처음부터 바로 저처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찾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여자잖아요, 여자. 제가 여자잖아요. 뭐 보시는 분 중에서 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잔데 뭐 이제 검도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 권유하기 굉장히 힘드셨을 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가라든가 필라테스 혹은 헬스 그랬는데 부모님께서는 제 성향을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신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운동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정적이고 여성스러운 운동 가지고는 애가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했었던 건데 아주 그게 똑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청소하기. 내 방과 교실을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한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청소. 내 방 내가 쓰죠? 내 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쓰기 때문에 내 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방을 다른 사람이 청소하기 맡기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 내가 꾸미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청소기 돌리고 내가 걸레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됐어요. 그렇죠? 부모가 됐는데 막 어릴 때부터 습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부모님이 됐는데 내 자녀가 똑같아. 나랑 똑같아. 아니면 혹은 내 배우자가 나랑 똑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큰 집 간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더 더러워져요. 더 막 헬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하는 것도 아주 작지만 성실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시작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독서 및 공부. 공부 어렵죠. 지루하죠. 그래도 꾸준히 한다라는 게 성실한 행동의 실천입니다. 공부하기 왜 안 나오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공부가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안 어려우신 분도 있죠. 안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이제 어려워요. 그리고 지루합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공부의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공부는요. 그래도 결론이 나는 공부들이에요. 결론이 나지 않는 공부들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해도 답도 없고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기보다는 이게 얻을지 안 얻을지도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정말 책상에 앉아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정말 어린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다면 제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공부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도덕 공부가 끝도 나죠. 그쵸? 시험을 보고 나면 안 볼 거잖아요, 저희. 그쵸? 안 볼 거잖아요. 저 안 찾아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난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그래서 어렵고 지루해도 꾸준히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의 특징을 좀 보자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일을 맡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 두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한다. 그렇죠? 중간에 작고 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게 뭐 삶에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주는 것만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만 팍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죠? 근데 갑자기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저주의 말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하는 자세 중요하고요. 한 가지 정해진 일이 끝나면 평가하고 반성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자동으로 된대요. 성실한 사람들은. 제가 반성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일기. 네, 그래서 우리 일기 거짓말로 쓰지 말자 이런 얘기 했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일기. 한 가지 정해진 일이 끝나면 평가하고 반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일기다. 제가 일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험이 나옵니다. 반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일기. 이렇게 답이 있는 게 있어요. 기억하세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쵸? 너무 쉬워서 틀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그쵸? 남도 할 일이 있어요. 남도. 그쵸? 내일 굳이 안 해줘도 남이 이미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넘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는, 그쵸? 내가 스스로 하는 버릇을 좀 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의 특징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반성하는 삶에 대해서 볼 거예요. 반성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 방금 말했었죠? 일기. 도대체 저 선생은 일기가 도대체 얼마나 시험에 나오기에 저렇게 자꾸 일기 얘기를 하나 라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나오면 제 생각이 날 겁니다. 제 생각이 나겠죠? 그쵸? 일기. 반성하는 삶에서는 일기 얘기가 나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 부끄럽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고, 그쵸?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나 행동을 찾아서 반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반성하는 삶이라는 건 나를 스스로 제대로 바라보는데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삶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좀 보죠. 반성 역시나 한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뭐 외우라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또 뭐 한글만 써놓기에는 너무 원래 한자 단어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성. 내가 과거에 한 말, 그쵸? 언행, 그 다음에 행동, 생각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행동을 우리는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죄를 별로 안 짓고 살아서 반성 별로 안 하는데 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생각 막 하죠. 옛날에 있었던 일, 내가 그때 좀 그랬나? 이것도 반성이라는 거야. 뭐 반성이 책상 뭐 펴놓고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해가지고 뭐 이 파트가 어땠고 저 파트가 어땠고 요때 이랬었지 그래서 뼈저리게 1, 2, 3, 1, 2, 3 이게 반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했던 말 그 다음에 뭐 가벼운 행동들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없는지를 그냥 좀 생각해 보는 것 자체도 반성이다. 그래서 반성을 하는 태도에는 뭐가 들어간다? 일기. 그죠? 일기. 두 번째, 후회. 사람은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합니다. 후회라는 걸 하는데 후회라는 게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후회를 한 번씩 함으로써 우리는 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회의 뜻은 뭐냐? 어떤 우리가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한 다음에 내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내 자신을 꾸짖고 나무라는 일입니다. 굉장히 그쵸. 꾸짖고 나무라고 스스로를 자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후회라는 것은 내가 어쨌든 이 과정이 있게 된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혹은 내가 후회를 원래 3회 정도 했었다. 주 3회 정도 했었다. 그럼 주 1회로 줄이게 되는 그쵸? 뭐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꾸짖고 나무라고 내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만의 반성의 방법과 후회의 방법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반성하고 그런 후회는 어떤 관계가 있냐? 반성을 우리가 할 때요. 후회가 따르지만 후회에서만 그치는 건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행동이 변화를 한다는 거죠. 행동의 변화. 그렇죠? 내가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요. 행동이 좀 변화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행동 또 그런 나쁜 행동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반성과 후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후회는요. 항상 같이 세트로 다녀요. 그렇죠? 반성을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성을 했는데 내가 죽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이렇다면 괜찮지만 내가 반성의 행위를 했는데 잘못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제 후회를 하겠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있으면 혹시나 그 다음에 내가 막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휩쓸려갖고 딱 하게 됐다라고 해도 그래도 나은 거죠. 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행동할 때는 진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들. 고아를 돌보는 홀트 여사. 우리 홀트라고 해가지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트, 아동복지회. 많이 들어보셨죠? 홀트, 아동복지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뭐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부모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다거나, 근데 그게 이제 홀트 여사라는 사람을 따서 만든 아동복지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좀 힘없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돕게 되는 이제 복지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뭐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들이 예로 나오게 됐는데, 부모님 없으시고 이렇게 될 때 뭐 입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과 봉사의 실천, 네, 이런 부분들. 사실 입양이라든가 이제 고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친구 중에서 그 부모님을 우연히 제가 뵙게 됐어요. 친구네 부모님을 우연히 뵙게 됐는데, 친구네 부모님께서 입양을 하신 거예요. 친구를.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외모가 많이 달랐어요. 외모가 누가 봐도 외국인, 내 친구는 누가 봐도 한국인. 그쵸?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사귀게 됐던 친구인데, 난 당연히 친구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쵸? 한국말을 못해서 외국에 오래 살았나 보다. 그런데 그런 거 좀 실례잖아요. 그쵸? 야, 너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되게 오래 살았다. 너 여기서 태어난 거니? 아니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친구가 됐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보니까 한쪽은 이제 프랑스인이셨고 한쪽은 벨기에 분이셨나? 이랬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입양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살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외모는 피는 한국인이겠지만 국적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국적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친구를 사귀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심각한 게 뭐냐면, 속된 말로 표현하죠. 그 아이들을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 수출국 1위래요. 수출국 1위. 아이 수출국 1위.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프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한데, 저출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힘들고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수출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1위라는 게 진짜 불명예스러운 거죠. 진짜 불명예스러운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씩 그냥 씁쓸한 좀 생각도 들고 기분도 들고, 그리고 또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굴 뭐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좀 아플 뿐이고, 그래서 그냥 저도 작게 크게 이런 부분에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외로운 노인을 도와드리는 적십자 대원. 그쵸? 자녀가 없는 외로운 노인을 뭐 도와드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는 경우는 뭐 이게 너무 추워질 때라든가 불우이웃을 돕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 불우이웃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불우한 이웃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너무 잘못된 단어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겨울이라든가 이렇게 계절 넘어가고 이럴 때 많이 이런 거 하게 되죠. 근데 그럴 때만 잠깐 관심 갖지 마시고 평소에 관심 가지셔가지고 주변에 나와 같지 않은 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좀 관심 갖는 태도도 정말 너무 좋겠죠. 그렇죠? 꼭 적십자 대원이라고 나왔지만 말 그대로 상징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적십자 대원이라는 게 적십자에서 근무하는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적십자 대원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든 환자를 간병하는 봉사자. 물론 간병인이라는 직업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봉사자들도 많죠. 근데 이 봉사라는 것도 참 얘기가 많죠.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병든 활자를 간병하는 봉사자라고 하니까 옛날에 어떤 정치인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노인분이셨나 이렇게 봉사활동을 거기를 가가지고, 국회의원 그분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목욕 그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판단이 좀 어려우신 상태에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막 목욕시키고 이러는데 그분이 다 막 노출된 거예요. 얼굴이랑 이런 게.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인권이 있고, 그렇죠? 살인자의 인권도 지켜준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사회적 약자인데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우리도 봉사, 누군가 어디선가 한두 군데서 안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관심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투입은 못 돼도. 그리고 봉사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불우이웃이다,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데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죠. 내가 언제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봉사하냐,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애인이 또 장애인을 돕는 모습, 그렇죠? 몸이 불편한 사람이 또 몸이 불편한 누군가를 돕는 그런 모습들이 좀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들이 하나인데, 우리는 그래도 몸이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몸 불편하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수족이 좀 편한 편이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참 정말 좋겠다라는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건 크건 뭐 이렇게 작게 지금도 관심이라도 가지시면서 언젠가 되게 나중에 실천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사랑과 관용의 실천이라고 나와 있죠. 관용, 우리 도덕 과목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매번 나와요. 매번. 답이 아니어도 나와요. 틀린 문제에서도 나와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용서를 베풀고 너그럽게 생각한다, 이런 단어가 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랑하고 관용을 실천한다, 요게 뭐가 있냐? 친절, 그렇죠? 한번 웃는 것이 어렵지 않죠. 친절, 봉사,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 용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 혹은 타인이 타인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베품, 내가 2개 가졌어요. 그러면은 1개 놓고 썩혀서 버리지 말고 1개는 남들한테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뭐 봉사라든가 이런 뭐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베푸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일어났었던 세월호 사건 때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했었죠. 베푸는 것에 사비를 들여서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얘기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월경이라는 것을 하죠. 그럴 때 그게 이제 사실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매번 당연히 써야 되는 비용인데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패드 사업 같은 경우를 베푸는 걸로 이게 무료로 무상 제공하고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해요.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다가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이제 내가 준비를 못 해왔다 이러면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베품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와드리는 거, 도와준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돕는 거 부터 시작해서 내 동생이 이유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못하는 걸 떠먹여 주는 것까지도 바로 도와드리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남을 흉보지 않는 것. 사람은 다 누구나 미움이라는 자신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미워요. 미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줬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래요. 사람이 왜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을 흉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좀 흉보지 않는 것도 사랑과 관용의 실천이고, 6번째 마지막입니다. 용서. 그럼 왜 해야 되냐? 도대체 용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냥 살면 안 되냐? 그냥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용서의 중요성을 좀 보죠. 용서는 사랑의 실천이고 너그러움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한번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움의 표현, 그다음에 사랑의 실천 위에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2번째, 다 함께 더불어 살자는 의미. 그 평화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잘 살면 좋겠죠. 다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자라는 의미에서 용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3번째로 용서받기 때문에 사는 것이 즐겁고 희망이 넘칩니다. 내가 작건 크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진짜 완벽한 사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더 최악의 상황은 내가 잘못한 걸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모르고 잘못을 반복해서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랬을 때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되게 나중에 한참 뒤에 누군가를 통해서 알든 내가 스스로 알든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이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한번 보시니까 도덕 과목 공부하시기 괜찮으신가요? 네, 엑기스만 뽑아서 제가 용어 정리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깔아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본격적인 공부는 2번째가 들어가게 되는 가정, 이웃생활과 사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지구 공동체 이 부분은 재밌기도 해요. 약간 역사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연과 생명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깔아드린 부분이니까 아마 워밍업을 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는데요. 3번째 시간 때는 더 재미있고 즐겁고 그다음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